오늘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전국 지금 현재 명장이 9명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2사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1명 명장을 해가지고 박기현 대표가 출장한다 해도 명장 저하고 한림분 장사장님하고 둘이 선정될 건데 애로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면 현장에 가서 지도해주고 좀 뭐 영농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기현 대표님 주관하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금언론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나오십시오. 네, 지금 이쪽 화면에 나오도록 나와주시고요. 화면에 이쪽에 보이니까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위치. 예, 지금 우리 제주에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 농법에서 그 벽을 뛰어넘어서 두 분이 이제 명장님으로 위촉되게 됐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저도 명장님으로 호칭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림에서 레드향을 하우스에 재배하는 강순종 명장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앞을 봐주세요. 명장 레드향 제주시 한림읍 강순종 기한은 황금언론법 식물생육이론을 이행하여 고품질 레드향 5억과 함께 타 농가의 황금언론법의 우수성을 선도하여 지역 농가 소득 증대함에 있어 명장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황금언론법 대표 박기현.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우리 한림농협의 우리 조천농협의 문양필 이사님 지금 앞으로는 황금언론법에서는 명장님으로 호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명장 키위 제주시 조천읍 문양필 기한은 황금언론법 식물생육 이론을 이행하여 고품질 키위 5억과 함께 타 농가의 황금언론법의 우수성을 선도하여 지역 농가 소득 증대함에 있어 명장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황금언론법 대표 박기현. 네, 그리고 부상으로는 골드 그린 골드 칼라 각 2통씩 4통을 부상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두 분께 요거는 온도 플러스 마이너스 최저 체온을 측정하는 거고 요놈은 뭐냐면 적외선 온도계로서 우리 옆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준비해서 앞으로는 우리 명장님들은 이렇게 측정해서 여기에서 측정한 측정값이 28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옆의 온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작물이 장의 변화를 갖다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셔서 지역 농가에 선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와서 제주 지역에서 무료 강의를 하지만은 우리 명장님들 앞으로 강의를 할 때는 꼭 강의료를 받고 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강의는 30만원, 하루 종일 강의할 때는 50만원 그렇게 비용을 들이고 배우시라. 그리고 이 두 분을 탄생되기까지 상당히 무수한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여곡절을 다 넘으신 분이고 하여튼 두 분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요건 나중에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순종 명장님부터 사례 발표를 여기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는 요 마이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화면이 좋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림읍 귀덕리에서 내대양 1000평, 쌀머스켓 300평을 농사짓고 있는 강순중입니다. 황금을 농법을 적용 농사짓는 일은 3년 5개월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금알 농법을 접하게 된 것은 지인으로부터 너나 전화가 왔는데 황금알 농법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못 봤다 하니까 황금알 농법 유튜브를 보면 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한 20일 동안 밤샘 황금알 농법 유튜브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농법이라 단어도 생소하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반복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황금알 농법 유튜브를 보실 때 본인이 농사 짓는 내용만 보지 마시고 전 농작물 유튜브를 시간 있을 때마다 조금씩 보다 보면 무언가 몸에 와닿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농사는 즐거움을 갖고 지을 수 있습니다. 비료 시비에서 우선 토양 분석을 토대로 비료 성분을 결정 시비해야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복비 21-1717 비료와 NK를 무작정 사용하다 보니 과원에는 인산가리가 넘쳐 5월 말부터 더위가 시작되면 나무는 나약한 상태로 시들면서 노랗게 되는 현상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 탭이 특히 6개월 또 값이 싸다는 것 때문에 상습적으로 과원에 깔다 보면 이것 또한 인산가리 과다로 작물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황금알 농법을 적용해서 넘치는 성분은 빼고 요소로 이 시장을 맞추면서 맹물 시비와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을 혼양 연면시비 해주면 당내년들은 다 안 풀려도 차츰 해가 가면서 해결될 것입니다. 단연생이 아닌 1년생 이하는 당내년도에 해결 가능합니다. 저도 4년 전 6개월을 과원에 40kg 230포대를 공짜라고 해서 1000평에 살핀 결과 지금 4년이 지나고 있지만 인산가리 과다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여름에는 장애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000평에 요소 60%를 5 내지 7일 간격으로 1내에 100평 기준 3 내지 10kg를 이 시량을 맞추면서 관주 시비해 준 결과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황금알 농법을 적용 요소 관주 맹물 시비, 연면 시비로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유황 8포, 요소 20포, 총 28포를 관주 시비했으며 그린 14회, 칼라 7회, 총 21회 연면 시비를 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산가리 과다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황금알 농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토양 분석을 하고 결과에 따라 많은 성분은 빼고 요소만 시비하면서 수분량 35 내지 45%를 유지하고 사계절 이시량을 맞추면서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과 함께 봄에 중점 연민시비 주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도장지는 찾아볼 수 없고 잎이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잘 자랍니다. 감귤연면은 상하이 어디든 균형 있게 크며 당도는 높아지고 맛과 저장성은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양실조가 되면 만병이 근원이 되듯이 식물이 눈물을 흘려도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반응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황금알 농법을 알게 되면 식물도 눈물을 흘려 일명이득입니다. 이로 인해 만병이 근원인 곰팡이병, 썩은병, 보잘파리, 뿌리어개 등을 발생시켜 슬슬 시드름하다가 죽어갑니다. 작물의 양분인 비료가 부족입니다.
해소 방법은 토양 분석 결과에 따라 식물의 밥인 요소만 잘 주면 해결되며 비료만 잘 줘도 병의 총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명장 친문은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한국말 농법을 널리 보급하여 숨통 트이는 농법이 되도록 일신하겠습니다. 특히 내장은 해거리가 가장 많은 과일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해거리 없는 내장이 완성되면 농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오픈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들면서 잠깐 우리 박현 대표한테 한국말 농법 박현 대표님은 작물과 대화할 수 있는 경지에 옳은 분이시며 우보수 강의와 현장 교육으로 전국을 돌며 불철주야 우리 농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기훈 대표님입니다. 박수로나마 힘을 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키 부분의 명장으로 선정된 문양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키 농사진 그린 키는 한 12년 됐고 스위트 골드 키는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농사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농사 시작한 건 한 7년 정도 됐는데 제가 우연히 날라리 농법이니 무슨 농법이냐 한 7, 8가지 정도 스테비아 농법으로 시작해서 관행 농법 여러 가지 해도 나무가 수세가 유지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한국말 농법 유튜브를 보게 돼가지고 제가 한국말 농법 시작한 지는 한 이제 3년 만 3년 조금 횟수로는 3년인데 만 3년 좀 되나마나 했습니다. 거의 저도 핸드폰을 한국말 농법 강의 현장 교육하는 거 24시간 틀어놓고 봤습니다. 건강하다 보니까 이제 나무하고 한 100%는 아니고 한 60%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있고 제가 이제 낙엽수 키를 하다 보니까 그 키 재배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길게 하면은 강의 별도로 강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키밭에 제일 많이 쓰는 포대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대탭이는 우리 옛날 선조들은 한번 이렇게 싸면은 뒤집기를 안 합니다. 뒤집기 하면은 거기에 질소 성분이 뒤집은 만큼 다 도망가 봅니다. 거기에 뭐만 남느냐 하면 인산하고 가리하고 그 위에 미량 요소 조금 남습니다. 뒤집은 횟수만큼 질산태 질소는 다 도망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금 농사지면서 포대태비를 저 같은 경우도 3,500평에 1년에 2,000번씩 드렸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한 720만 원 됩니다. 포대당 3,800원씩 보조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나무가 다 스트레스 받아고 이파리가 느라테근에 수세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토양 분석하면은 기준치 이상이면 인산하고 가리가 나오고 거기에 그렇게 나오도록 우리가 농사를 그렇게 지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 회복이 안 돼가지고 매년 해거리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고 박기현 대표님도 지도도 좀 받고 하다 보면 올해는 진짜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적과를 해도 다 3차까지 해도 다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열매가 열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 그 재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확과 끝난 게 동시에 이파리 다 떨어질 때까지 염화가리 5kg, 설탕 5kg 일주일 간격으로 다 한 번 뿌릴 때마다 2.5kg씩 올리는 겁니다. 5, 7.5, 10
거의 3번 뿌리면은 이파리가 조금 노리롱합니다. 거기도 안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3번씩 뿌려도 질소질을 많이 먹이면은 이파리가 안 죽습니다. 그렇게 이파리가 많이 떨어져야, 빨리 떨어져야 나무의 양분이 축적돼 가지고 다음에 하분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8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온도가 차차 내려가니까 그때 하분화 기간입니다. 그러면 골도 같은 경우는 10월 5일이나 10일쯤에 다 거의 수확하고 만두지면 20일쯤에 수확하는데 그때부터 염화가리나 살포하게 되면 낙엽 때문에 하분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12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매년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눈 끝난 다음에 이틀 후에 12월 27일 날 유막 코팅을 해야 됩니다. 유막 코팅은 어떻게 하냐면 500리터에 식용유 18리터, 퐁퐁 4리터 해가지고 커브 돌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꺼야 됩니다. 커브 돌 때는 끄고 커브 안 돌 때는 계속 하고 나가고 커브 돌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름 많이 붙으면 가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하냐면 2월 한 5일이나 10일쯤에 그 사이에 기름 소독을 합니다. 기름 소독은 식용유 5리터에 퐁퐁 3리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름 소독 끝난 다음에 바로 요소비로 100평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7일 간격으로 목면 시비를 합니다. 목면 시비는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 칼라 한 번, 칼라 2리터에 설탕 5kg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비 오면은 그 3번 다 뿌린 다음 비 오면은 또 목면 시비 한 번 더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료를 해그리 이시 맞춰가지고 계속 재배를 하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꽃이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국말로 보면 요소비료만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왜 요소비료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토양에 없는 과잉된 것을 빼고 나머지가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비료를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농사하다가 토양 검사 몇 번 해봤는지 모르지만 토양 검사하면은 땅에 인산하고 가리만 마그네슘 그 3가지가 충동입니다. 그것은 그 기준치 이내에 들 때까지 비료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그것을 나머지는 무엇으로 해주냐면 요소비료로 보충해 주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 보면 요소비료만 쓴다고 지금 소문나 있는데 절대 요소비료만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요소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꿀 때 키는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해보니까 나무 근방에 1m 20 띄어가지고 갈고 가운데는 갈지 말고 가운데는 왜 갈지 말아야 요소비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 밭이 키 봐서 거의 다 포크웨이로 평탄 작업을 했기 때문에 5도 경사졌습니다. 5도 경사에 비료 주면은 장마철에는 비료기가 싹 제일 낮은 데 다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저 밑에는 비료 피해로 나무가 장마 끝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기도 못 내려가기 위해서는 가운데를 안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나는 당근 들이기 유막 코팅 그 다음에 2월달에 기름 소독 목면 시비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면 시비 유막 코팅 기름 소독 바로 끝난 다음에 100평에 요소비료를 하나 하든가 유한비료를 하나 하든가 해가지고 이시를 겨울 이시는 못 맞춘다. 저도 겨울 이시가 2.7인데 2.7을 한 번도 맞춰보지 못하고 최고 많이 맞출 때가 2.4까지 맞췄습니다. 봄 이시는 2.5인데 2.4까지 맞추면 순이 굵어가지고 여러분은 키 농가들 연업내 한 8월 25일까지 전쟁합니다. 그런데 봄 전쟁 한번 딱 끝나면 90%는 안 와. 한 10% 정도 꼬인 거
그 정도는 해줍니다. 비료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고추밭에 가면 키가 크면 아 이거 비료 많이 주네. 비료기가 없어서 도장하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맹장님 두 분 상당히 앞으로 역량이 많이 쌓여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시간상 이렇게 마이크를 놓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두 분 맹장님 큰 박수로 제주계 지역에 우리 인재가 두 분 탄생했으니까 우리가 적극 활용하고 큰 박수로 맞이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금알 농법은 식물 생력 이론이 필요 없고 이 칠판 잠깐 올려주시겠습니다. 뒤에 한번 볼게요. 끝납니다. 네. 이 이론을 익히고 배우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원래 우리가 재배하는 농산물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왜곡돼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왜곡이 돼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오신 분 과수 키위 쪽에 손 한번 들어보시죠. 키위, 키위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밀감 종류에 밀감이 적으시네. 그럼 전체가 오늘은 지금 시작하는 초반이 키위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민양필 이사님 언급을 해주셨는데 키위를 재배되는 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잎이 두꺼워야 된다. 잎이 자, 잎의 두께는 태어나면서 절대로 안 두꺼워집니다. 체내 전향양분으로서 잎이 두꺼워지진 절대 못해요. 그래서 가을에 단풍을 들여서 체내 전향양분을 집어야 한다. 잎의 두께가 최고의 기술인데 이거는 전년도부터 하느냐 봄부터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봄부터 시작하면 또 전년도를 또 이야기해야 되고 이게 사계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잎의 두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잎의 두께는 봄에부터 출발하면 처음에 이제 목매시비는 전년도에 부족했던 에너지를 보충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이 목매시비가 키위냐 레드향이냐 천혜향이냐 밀감이냐 동일합니다. 목매시비는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이 키위에는 5kg 들어가고 레드향에는 3kg 정도 들어갑니다. 3 내지 5kg를 하면 레드향이나 키위가 다 맞습니다. 그러면 레드향에 설탕이 5kg 들어갔다가 나빠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단지 잎에 설탕 곰팡이가 필 뿐입니다. 설탕 곰팡이가 피다고 해서 그 작물에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들어있는 작물들은 잎에 곰팡이가 잘 안 씻기는데 맹물 시비에서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목매 시비는 2 내지 3회를 하는데 이거는 꽃 피기 전 단계까지입니다. 꽃 피기 전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개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매 시비 단계에 기비가 들어가 있는 요 시기에 기비, 밑비료. 밑비료는 뭘 줄 거냐? 토양 분석 결과에 뭐가 들어있느냐? 잔량이. 전작기에 남아있는 우리의 비료량. 토양 분석표에 보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양 분석표를 먼저 시료 채취할 때 흙을 걷어내고 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비비로 주는 자리 직각으로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두부처럼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 그 파내고 가져가면 아래 위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 위에 있는 거부지기 꺼내고 태비 꺼내고 거기에 바로 직각으로 두부처럼 잘라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토양 분석할 때 걷어내고 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시료 채취할 때는 땅에 내 토양에 제일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토양도 점질 땅이냐 중점질 땅이냐 중사질 땅이냐 왕사질 땅이냐 딱 다르다. 밭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토양을 알아야 된다. 토양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이 네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이렇게 돼야 비료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줄을 시게 되면 우리가 양지 엄지 양직하는 거 있죠. 일조량 일일 광육수를 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분류를 어떻게 시게 되냐 양지 엄지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양지에는 탈수량이 많고 수분 정산량이 많기 때문에 질소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 엄지는 질소량이 좀 적어도 가리가 있어도 잘 된다.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하우스 내에 우리 그 강순종 내장 맹장님이 4월 초에 하우스 내 35% 차광망을 키웠습니다. 1조량 광량에서 우리 차광망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에 들어있는 밀강이 됐건 키위가 됐건 얘네들은 4월 초에 차광을 해주면 더 좋아진다. 광육수가 맞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전에 제가 그려놨던 동그란 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하면 잘 그리지요. 요게 동그랗게 강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절의 비료량을 나눠놓고 보면 12월 31일과 6월 30일, 3월 31일, 9월 30일. 자, 그러면 여기 각자 두 달을 더 집으려면 우리는 12달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계절의 축을 왜 나눠야 되냐면 같은 온도값이 설정되고 정반대의 온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정반대. 그래서 7월 15일이 최고 더운 날씨더라. 고온. 1월 15일이 최고 추운 날씨. 계절의 축을 4월 15일이 봄의 중심,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 그래서 겨울, 고는 여름. 그래서 이 계절을 우리나라의 24절기를 우리가 농업에 편리하게 쓰게끔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각 10달을 만들어 놓고
3월 15일부터 봄이 시작돼서 언제 봄이 끝이 나냐? 5월 15일 끝이야. 6월 15일에 여름이 시작돼서 8월 15일 되면 여름이 끝이 납니다. 9월 15일에 가을이 시작돼서 11월 15일까지. 그러면 계절과 계절 사이 한 달은 계절의 변동기가 돼서 앞의 계절, 뒤의 계절 섞여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개념이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편해. 그러면 여기에서 비료값을 계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하우스에 들어있는 겨울에 있는 딸기, 토마토, 오이, 겨울에 제주에 재배되는 작물들이 일시값이 2.72kg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는 정반대적인 거는 1.82 매치만이더라. 그러면 봄에는 하우스에서는 2.1이고 노지에서는 2.5의 일시값이다. 그래서 이 계절이 돌아가면서 맞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황금한원국에서 계절의 축을 잡아서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일시값을 찾아낸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토양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공급한 유기물 속에서 질소분이 아닌데 질소 효과가 나오는 영양소들이 많습니다. 어박, 광어박, 어박, 광어 플러스 이런 동물의 사체가 들어간 거 영양소. 돼지 동분을 사용했는데 그 돼지 축사에서 여름에 몇 마리 폐사해서 퇴비장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해 감자농사가 잘 돼. 그거 사다 쓰면. 그런데 그 동분이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에서 돼지 한 마리도 안 주는 동분을 쓰면 감자농사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이해되죠? 격정치가 안 되는 영양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잎을 보고 유관식배라는 방법을 또다시 가르치죠. 유관식배법. 우리 맹장님들은 이제 유관식배법까지 기술이 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나의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저보다 열정이 더 강해서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 맹장님을 많은 도움을 받아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월 15일에 가까운 날씨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m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잎이 직사광선에서 열을 받아요. 그래서 토양 수분은 35에서 45%를 맞추면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되는 걸 적용을 시키면 가을에 후기 비대에 비료량이 많으면 작물이 수확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으나 안 익고 색깔이 안 나긴 안 해요. 단 문제는 봄에 연맹시비에서 세포량을 확장을 시켜놨으면 여름에 공기에 잎이 두꺼워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인상관리 가다돼서 성장을 안 하는 게 가을에 색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 시기에 우리가 차광망을 씌웠다. 35% 차광망을 씌웠다. 요거는 이 시값을 0.5를 더 올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차광망을 썼다. 그러면 플러스 이 시가 0.5를 더 올려야 됩니다. 차광망 씌웠을 때. 플러스 0.5를 더 씌워야만이 맞아지더라는 거죠. 차광망 씌웠을 때. 그러면 여름에 2.3에 마이너스 0.3을 빼갔으면 2.0에 각 계절의 이 시값은 0.3을 빼가서라. 마이너스 0.3을. 왜 그러냐? 혹시라도 더 높아지면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양이 정량이 하나 마이너스 0.3을 빼가서라. 각 계절에 마이너스 0.3. 여기에도 마이너스 0.3을 빼가서라. 그래서 누가 써도 편리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안 맞은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가을에 심는, 여기에 심는 마늘. 그러면 이 시까지 비료 얼마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나오겠죠. 그래서 각 계절에 비료량에 따라서 재배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키위나 밀감을 배우고 있지만은 사실은 황금알롱골에서 개발한 건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 전종을 갖다가 한 곳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의 농업이 중심이 되는데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는 사례 발표하는 선도 농가들이 내 딸 해봐라 잘 된다. 퇴비 몇 포였고 21다시 복합 뿌렸고 NK 뿌리고 잘 된다.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토양 성질이 물리적인 성질이 다른데 토양에 흙이 결합이 비료가 결합이 안 됩니다. 뭐만 결합되겠어요? 인상 플러스 전기를 가진 인상가리 칼슘 마그네슘 결합이 되고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극을 가진 질소분이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두 분 맹장님 밭에 가서 레드한 강순영 맹장님 밭에 가서 제가 소시랭이 공을 직접 쪼았어요. 쪼아서 땅을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문양필 맹장님한테는 키위밭에 트랙터 로타리 씌우죠. 로타리 쳐야만이 비료 질소분이 결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비료량을 줄일 수 있어요. 전년도보다. 토양 속에 물길이 나 있어가지고 이놈이 도망을 가버려요.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놈을 붙들어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비료가 그 성질을 잡을 수 있는 토양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 썼던 퇴비가 유기물이 있는데 그 유기물의 서열을 흩어져야 돼요. 근데 길을 쫙쫙 꺼내려가고 못해요. 흩어져야 되는 게 로타리 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더라. 그래서 기비하는 시기에 뭔 비료를 써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토양 분석이 더 중요하죠. 기비는 토양 분석에서 우리 맹장님들한테 그 두 분한테 상의를 하면 됐을 거예요.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맹장님 두 분이. 그리고 기비 시기는 요 시기에 같이 하면 된다. 목련 시기 할 때. 봄 순이 나기 20일 전부터 하면 됩니다. 그 시기가 타이밍이다. 그리고 기비는 토양 분석 후에 시작해야 된다. 인산가리 칼슘이 많고 나무가 청태가 끼면 요소만 충분히 줘도 됩니다. 다음에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가 줄어들 때까지 요소만 쓰면 돼요. 기비. 그리고 이제 봄에 우리 레드향, 천혜향, 상록수들은 잎이 달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체내 제장약물 확보해서 잎이 얇고 누리끼리 하면 연면식 계속 해줘야 됩니다. 노지 밀감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속에 수분량이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상록수는 잎 속에다가 영양을 축적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나 낙엽가수는 체내 저장량과 두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기비를 하고 이제 봄에 꽃이 먼저 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봄 순이 먼저 나는 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꽃이 먼저 피는 작물들은 이때부터는 우리는 연면시기 시기입니다. 그런데 꽃이 70에서 80%가 핀 상태. 요때 연면시기 해주라. 골드 그린보다 칼라가 더 낫겠네. 앞에 목련십이 들어갔으니까.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 정도. 설탕량을 5kg로 올려버리면 벌이 다리에 짠닥짠닥이가 잘 못 날아다니는 조금 단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 먹은 영양소로서 식물이 꽃 피고 난 다음에 잿빛 곰팡이가 줄어들어요. 잿빛 곰팡이. 잿빛 곰팡이는 잎이나 해술 속에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저녁에 기공을 닫고 난 뒤에 영양 가져온 영양소를 입속으로 먹지 못하고 토해낸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꼭 피지기에도 연맹시비 하면 더 좋다. 병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봄순이 난 시기부터는 우리는 연맹시비라는 겁니다. 어떤 작물이든 꽃 필 때는 꼭 연맹시비 해주라. 그래야만이 수정률이 좋아진다. 온도가 떨어져도 영양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입속에 탄수화물을 못 넣으면 영양 이동을 잘합니다. 그러나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영양 이동을 잘 못한다. 봄순이 난 시기에 봄순이 이때는 연맹시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잎을 이용해서 뿌리를 뻗친다. 봄순에 잎이 두터워야만이 뿌리 발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봄순에 잎이 두텁지 않으면 작물들이 웃자람이 발생해요. 영양이동의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영양이동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에서 여기 잎이 영양을 많이 생산해서 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 잎이 작아서 영양을 작게 생산하면 다음에 여기 도장지에 뚫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맹장님들이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봄에 연맹시비를 충분히 하고 비료를 주니까 뿌리의 초기에 발달해서 봄순으로 영양이 오더라. 요 뿌리에서 요렇게. 그런데 요 잎이 사이즈가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힘의 양은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도장순이 발생합니다. 도장순의 주 원인은 잎의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인데 잎의 두께는 연맹시비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영양소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뿌리의 부분에 있는 질소분입니다. 뿌리 질소. 이 뿌리의 질소가 부족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장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소를 쓰면 도장지가 많이 난다. 그건 다 뻥입니다. 연맹시비를 충분히 해주고 요소를 써야만이 도장지가 발생하고 과실이 크고 수정이 잘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잎에다가 우리가 질소분을 공급했다. 요건 또 문제가 달라져요. 요 질소분은 소화되지 않는 영양소예요. 뿌리에서 가져간 건 소화된 영양소고 잎으로 가져간 건 질소분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잎에 설탕을 쓰면 완전히 소화된 영양소예요. 그 두 가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연맹시비에 질소가 좋게 하나 쓰지 말라 하는 것은 왜 못 쓰게 하느냐? 이 공기에 봄에 써서 이파리가 좋게 뻗어 있다가 열매가 커지면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할 때 잎에 있는 질소분을 며칠 가지 못해요. 잎이 얇아져서 고온장애가 더 많이 발생해서 더 피해가 크게 일어납니다. 뿌리로 먹어야 될 게 잎으로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잎으로 먹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조절을 아무나 잘 못하기 때문에 잎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질소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잎으로 쓰는 질소분은 평평에 연맹시비 한다면 우리가 물 500통 1000 리 1 0 0 0 리터를 살포한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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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를 살포한다. 10
물 25말, 50말 연면시비한다. 그럼 50말 속에 쓸 수 있는 요소는 얼마냐? 4kg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첨패에 우리는 요소를 5포를 뿌리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4kg를 써가지고 잎이 살짝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는 생산에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부분에 우리 강순정 맹장님이 첨팽의 내장에 요소를 60%를 썼는데, 그러면 키위에 문양필 맹장님이 1년에 요소를 13포를 썼는데, 첨팽이 뭐 130% 썼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먹어도 해가 되느냐? 해가 안 됐기 때문에 좋았다는 거죠. 비료가 해가 됐다면 벌써 저는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는 인상가리가 피해를 주는 거지, 우리가 사용했던 요소분은 피해가 안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질소분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질소를 먹이기 위한, 소화시키기 위한 동작의 일부분이 우리는 연면시비를 동원하는 거예요. 연면시비가 하지마라 하는 대기무식한 놈, 그건 답이 없어요. 식물의 현이상 연면시비 안 하면 답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연면시비가 아니라. 왜? 작물이 봄에 봄순이 가는 걸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봄순이 영양을 생산한 위치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아래 가지가 영양을 먹고 많이 생산하면 많이 주는 관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제주도에도 산에 송곳 본 적이 있습니까? 강순영 맹장님, 산에 소나무 꺾어가 껍질 벗기 안에 쏙껍질 먹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먹었어요 옛날에? 제주도가 역시 육지보다 부자였네. 저도 올해 62살이 돼도 산에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든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나무가 됐건 엽채류가 됐건 목줄부로 영양이 올라가요. 나무 껍질 벗기라도 안 죽어요. 언제 죽느냐? 영양이 안 내려가서 죽어요. 껍질을 갖다가 벗기도 껍데기만 벗기나면 살아요. 속살을 끌고 그렇게 죽어요. 껍질 밑에 있는 살점, 요게 안에 있는 요 살점, 요 살점이 또 껍질 금방 만들어버려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뿌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요건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꽂아놓으면 여기서 뿌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살점이 내가 껍질을 만들기도 하고, 목질부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봄에 연매실이 양만큼 요 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게 다시 목질부가 되겠죠. 목질부가 되면, 목질부는 뿌리에서 오는 영양이 통과되는 관이에요. 그게 봄에 연면시비에서 잎에서 뿌리로 내려가면서 만들더라는 거죠. 올라오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면시비에서 나무는 자기의 가지가 일을 잘하는, 잎이 일을 잘하는 곳으로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연면시비가 했을 때만이 과일 크기가 동일해지고 도장지가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층을 만들어요? 요 층을 만들어요. 껍질과 목줄부 사이에 그 층을 내려가면서 만들다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충분하게 만들었을 때만이 그 목줄부가 다시 나무가 되면 뿌리에서 오는 영양관이 된다.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연면실에서 이 목줄부와 영양이 통하는 관을 계속 연결해줘. 그래야만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어려우면서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맹장이 된 분들이 목면시비나 초기 연면시비를 많이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요 부분을 껍질과 나무 사이를 살을 끼워야만이 오래 영양 이동하는 관이 형성되더라는 거죠. 이거 하나 개발하는데 저 역시 엄청 어렵습니다. 황금을 개발한다고 32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소 비료를 나무에 엄청 줘보니까 도장지만 나지 감은 적더라. 단감이. 역시 21날씨 복합 프로지도 동일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전자에 발달해야만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과수 종류에서 초기 목면시비와 옆면시비를 했을 때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레드양, 천양, 밀감들이 가지가 아래쪽에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쳐져 있는 가지에는 영양을 생산하면 영양 공급을 못 받아요. 봄에 조금 영양 줬다고 해서 요 잎에서 영양 생산하게 뿌려 가겠죠. 그럼 여기에 달리는 과실이, 이 과실은 요 잎에서 영양 왔다 갔다 할 때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성장 안 해버리겠죠. 그리고 요 잎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은 이 과실에 들어있는 수분 함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로 들어가서 천양, 레드양이 터지는 두 원인이 잎의 함수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잎의 함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초기 옆면시비, 목면시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양소는 뿌리가, 잔뿌리가 생기겠죠. 체내 대장양분은 긴 뿌리가 생기고, 옆면시비 잎 두께가 영양 이동하면 잔뿌리가 발달해요. 그 잔뿌리를 발달시켜야만이 비로 흡수량이 늘어나요. 요소 비료는 참 좋은 비료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네. 이 요소 비료가 식물의 밥이에요. 질소분이 식물의 밥인데, 그 질소분은 뿌리에 소화시켜서 잎으로 갔을 때 탄수화물이 영독소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 농도만큼 낮에는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잎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영양을 축적해요. 그런데 저녁에는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고 나면 뿌리에서 온 비료가 똑같이 오겠죠. 양수분이. 그런데 낮에 만든 설탕물 양만큼만 저녁에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식값이 최저가 1점이라는 거죠. (1.2) 1.2 이상이 돼야만 일행을 안 냈다는 거예요. 요 잎 테두리에 물방울 안 생기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많이 토해내냐? 0.6에서 0.8이 제일 많이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병이 제일 많이 잿빛 곰팡이, 수지병, 키위가 여름에 말라 죽는 거, 키위 가지 예비제 씌우는 거 있죠. 여기에서 물이 타고 내려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들은 이 식값이 0.6에서 0.8이 제일 병이 많이 발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안 줄 때 병이 더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지켜줄 때. 그러면 0.3은 병이 발생 안 합니다. 일액 속에 뿌리가 먹은 질소분이 없으니까,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으니까 맹물이 나와요. 영양소 없는 일액을 맺어도 질병은 안 하더라는 거죠. 0.3의 이식값은 병은 안 합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과수에서, 키위에서, 밀감에서, 무, 배추, 양배추, 마늘, 제주도에는 우리가 산간에서, 중산간 지역에서 여름에 수박을 생산한다. 이 식값을 1.5로 맞추면 병은 안 합니다. 이 식값이 1.5에서 1.8 정도로 이 식값을 맞춰주면 수박이 여름에 살균제를 살포 안 해도 됩니다. 직접 들어가는 탄저병은 들어가는데 그 외 병들 안 해요. 직접 뚫고 들어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탄저병, 녹병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병이 아니고 내 스스로 먹었던 걸 토해내서 생기는 병들은 병이 발생 안 할 수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병의 발생 원인이 되냐? 힐이 양이 낮아서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노지 밀감이나 노지에 있는 키위 같은 여름에 잎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해놔야만 병이 없고 태풍에 잎이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비를 안 주니까 태풍 이파리 다 떨어져버려요. 우리 문양필 명장님이 재작년에 흰나노 태풍이죠. 흰나노 태풍에 키위밭 3,000평의 이파리가 한 장도 안 떨어집니다. 태풍을 적객탄을 맞아도 이파리가 안 떨어져요. 부드러워서 안 떨어져요. 그건 누가 일을 했느냐? 탄수화물이. 질소분이 잎으로 가서 탄수화물이 돼 있어서 잎의 두께가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거죠. 우리가 지금 키위가 여름에 잎이 떨어지고 하우스에 있는 밀감, 노지에 있는 밀감들이 여름에 쪼개지는 주 원인들은 잎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온 열상으로서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봄에 연면 시비는 왜 중요하느냐? 잎을 빠른 시간에 두껍게 만들어서 잔뿌리를 발달시켜야 된다. 그 잔뿌리를 발달시키고 그 잔뿌리의 영양이 소통을 하면서 잎에 다시 공급이 되고 잎에서 재생산해서 뿌리를 돌려주고, 그래서 목질부와 껍질 사이에 그 층을, 나이테층을 여름에 오래 쓸 걸 만들어야, 충분히 만들어야만이 도장지가 발생 안 하고 과실이 커진다. 봄에 연면식을 충분히 하고 여름에 비료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은 큰 것이 영양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영양을 안 주면 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름에 이 시각 비료량은 나눠놨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연면 시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것만 하고 강의해 보면 봄에만 강의하고 있지 그 뒤에 강의를 별로 안 해요. 속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봄에 잘하는 사람들이 여름에 농사 잘 져요. 봄에 잘하는 분들은 여름에도 그 반만 해도 되거든요. 봄에 열심히 한 그 반만 해도 여름에 저절로 농사가 돼요. 왜? 이 시값만 맞으면 되니까. 만들어낸 방안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잎을 살을 찌워서 약간 뒤집어놔라. 약간 뒤집어놔. 뒤로 뒤집어놔라. 그래야만이 아무 병도 없고 더위도 안 타고 안 쪼개지고 다 좋다. 잎이 오므리지가 쪼그리지가 있고 이것들은 바람에도 나빠져. 녹균병에다가 먼병에다가 줄줄이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잡아야 될 때 흰가루, 노균, 잿빛 이것들은 병이 아닙니다. 요것만 잘 주면 이런 병이 없어요. 질소 부족에 의해서 생긴 병들이 요 병들입니다. 나무 수지병, 그것도 질소 부족. 질소 부족에서 병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우리가 TV에 보면 뭐합니까? 사과나무 봄 되면 화상병 오다가 나무 파무도 뿌리죠. 그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래요. 봄에 연면시비가 일행을 안 맺게 하면 그것들은 사과 화상병들이 생기지 않아요. 사과 화상병이 생기면 가지가 위에 것만 마르지 다 전체 마르지 않거든. 그건 괜찮은 병이에요. 근데 그게 감염된다면서 파고 묻어요. 근데 황금을 놓고 회원들은 옆집에서 화상병이 와가지고 파묻어도 우리는 사과가 멀쩡하게 병이 하나도 안 납니다. 연면시비로서 막을 수 있는 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비로로서 막을 수 있는 병이 엄청나게 많다. 이 시값으로. 그게 우리가 앞으로 많이 주목해야 되는 문제다. 그 앞으로 이제 여름 단계에 오늘 내일부터 들어가겠죠. 내일 모레부터 이제 30몇 올라가면 여름이에요. 그럼 뭐 되겠습니까? 잎 두께가 얇으면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 잎 두께를 두껍게 해주는 게 뿌리의 질소분 이 시값을 맞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면시에서 순환을 시켜라. 요 방법의 하나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름에 비료까지 떨어져서 잎이 두께가 얇아지면 과피 고온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름에 잎의 두께가 얇으면 지금 여기에서 잎의 두께가 얇아지면 내대양, 천양 다 터지는 경우에 과피 고온 현상이 일어나요.
잎이 두께가 얇아지는데 과피가 고온 현상이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발생한 게 과피 고온 현상이에요. 요것 때문에 과피 고온 열상 경화. 사과를 깎아 먹으면 가해 껍질이 털털한 거, 키위를 먹었을 때 털털한 거, 밀감을 먹었을 때도 약간 햇볕 많이 받은 건 약간 꺼져 있어요. 거기 먹으면 신맛과 털분 맛이 들어있어요. 그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동물이나 곤충에 못 먹게 한 독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독성 물질은 여름에는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잎이 두꺼워야 돼요. 그러면 수확기 되면 얘는 싹 뽑아 없애버려요. 그런데 과피 고온 열상 경화가 된 것들은 그 성분이 이동 못하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깎아놓으면 벌게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 독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동물들이, 곤충들이 내가 들어 자랐을 때 못 먹기 위한 방어 물질이거든요. 그 독성이. 그래서 황금을 놓고 해서 이 독성을 싹 빼버려요. 그래서 과실을 마시지 않아. 여름에 레드향이 쪼개진 것은 주 원인은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이다. 그는 우리가 토양에 인상 가리는 과다되어 있고 질소가 부족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려면 질소분을 충분히 줘야만 레드향이나 하우스에 들어있는 감귤들이 안 쪼개진다. 열과 현상은 노제에 있는 것도 똑같이 그 공이 일어납니다. 키위에도 일어나고 뭐 다른 과실에도 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잎 두께를 충분히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지상부에서 과실이 적을 때 많이 발달시켜야 더 좋다. 어릴 때. 그 부분입니다. 그 여름에 우리는 연면 시비를 해주고 여름에 노지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노지에는 밀가면은 7월 15일까지 여기까지 7월 15일까지 요 상반기 이때는 상반기에 과실 크기에 따라서 설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설탕을 함부로 쓰지 말아요. 과실에 얼룩이 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후반기. 그런데 과실이 적을 때는 설탕을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설탕을 500g 된 썰어가요. 그 이하를 써라. 그래야만 장했다. 그런데 하우스에서는 이것도 500g 써도 과실에 얼룩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가 안 맞으니까. 노지에서는 500g 정도 써도 괜찮습니다. 하우스냐 노지냐 따라 다릅니다. 이건 노지 안에서 이 설탕 부분. 그리고 상반기에는 과실이 작은 만생 정도는 설탕을 써도 괜찮아요. 물 503kg 계수거든요. 그러나 후반기에는 과실이 컸을 때는 설탕량을 안 쓰는 것도 괜찮고 쓰면 아주 소량을 써라.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과피 잎의 두께가 얇아지면 생기는 게 과피 고온 현상이기 때문에 잎을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면시비하고 질소분은 이식값을 맞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작 중에서 봄에 우리가 토양 분석 여기에서 또 밭갈이 땅을 뒤집어져라. 밭갈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여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과실이 수확기에 온도가 여기 이제 9월 15일부터 온도가 떨어지는데 제주도에서는 아마 10월 초대에야만이 NK나 그걸 쓸 수 있을 거예요. 온도가 떨어질 때. 그 찌름에 9월 초에 온도가 떨어질 때 우리가 NK 18-를 쓰느냐 30에 12짜리 쓰느냐 여기 또 다른 거예요.
그럼 수확기가 늦은 과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거죠. 그럼 후기에는 온도가 떨어지는 가리 성분이 필요합니다. 온도가 높을 때 가리가 적게 필요하고 온도가 낮으면 영양 이동이나 온도를 따뜻하게 위해서 가리 성분이 필요합니다. 충분하게. 그 두 가지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온도 값에 따라서 우리는 추비는 가을 추비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밭 위치에 따라서 양지냐 음지에 따라서 차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리 쓰는 선택량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강순영 맹장님 집에 차광망 씌워놨는데 그 차광망을 안 벗긴다면 가리를 연면 시비로서 가리를 보충해야 될 겁니다. 잎에다가. 그래야만이 땅으로 주는 것보다 연면 시비가 가리가 적게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토양에는 가리가 많아요. 토양에는 가리가 많은데 연면 시비 가리를 조금 써야 됩니다. 왜? 온도 영양 이동을 빠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식값을 약간 더 높게 해주면 영양 이동과 함수 관계가 맞아 풀린다는 거죠. 우리가 레드향이 밑에 달려있는 놈도 가령이 있죠. 위에 있는 놈도 있죠. 그러고 보면 똑같아요. 차광을 했기 때문에 이식값을 조금 올려야 돼요. 이식값을. 비료량은 조금 더 주면 된다. 그게 0.5의 이식값을 올리라. 차광망을 씌웠을 때 이식값을 0.5를 더 올리라. 이게 과학적이죠.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장애 요인을 없애야만이 좋은 면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장애 요인을 없애는 걸 저는 계속 알려드릴 뿐입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 와서 많은 농가들을 만나고 우리 지역의 기술센터나 도기술원 그리고 밀감연구소 안 가본 데 없습니다. 당당하게 황금을농법 대표라고 제주대 밀감연 기술을 가르치주러 왔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제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비를 들이사기 때문에 제주도에 영양제 파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 쓰고 갑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변치 않고 역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온 열상에 대해서는 열상은 주 원인은 질소 부족입니다. 이 두 개가 얇아서 그렇다. 그런데 질소만 주면 좋으냐? 질소만 주면 영양이 도장지로 가버립니다. 도장지로 농가에 과실을 보내는 방법이 연면시비법이에요. 그래서 작은 잎들이 영양을 먹고 뿌리를 보내줘야만이 자기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식물에서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팔다리가 잘리면 안 되지만 식물들은 나무 가지가 하나 잘렸다고 해서 다른 가지에 생식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관한 일이에요. 동물하고 식물의 두 가지는 전혀 엄연히 다릅니다. 동물은 팔다리 잘라버리면 찔뚝거리고 못 뛰겠죠. 그런데 식물은 오른쪽까지 다 잘라도 왼쪽 가지고 살아가요.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에서 영양을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영양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잎에서 내려오는 관을 보고 올려주는 거죠. 이거 똑똑한 놈이에요. 이 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영양을 하지 않으면 굶겨 죽여버려요. 영양 안 줘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 들어있는 게 잎의 영양을 아래쪽에 햇빛 적게 받는 것은 영양 생산 적게 한다는 거죠. 영양 생산이 적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잎 뒤에 있는 기공, 무수한 기공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수분을 날리고 있을 뿐입니다. 수분을 날릴 때만이 뿌리에서 오겠죠. 그럼 수분을 날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온도가 필요하겠죠. 온도. 그럼 온도는 우리가 뭘 사고 있습니까? 빛이 햇빛. 햇빛에 의해서 직사광선에서 자외선에 의해서 잎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서 엽의 온도가 올라간 거죠. 엽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어디에서? 뿌리에서 영양이 다시 공급이 되거든요. 뿌리에서. 이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견정을 해서 가지를 배치해 주는 거죠. 햇볕을 잘 받아서 정사 수분을 잘 날리고 영양을 축적해라. 여기에서 있는 질소분이 소화를 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되겠죠. 요 아미노산 단백질 잎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적으면 다 먹지 못하고 뱉어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물을 가온에 계속 주고 있는데 잎은 시들어요. 가물어요. 그 주 원인이 잎에서 수분으로서 먹을 수 있는 잎의 두께가 안 맞거든요. 탄수화물 부족해서 못 먹는 거죠. 그 이식값을 여기다 나누라는 거예요. 비료량을. 그래서 우리는 엽 온도를 낮추는 방법과 엽 온도를 햇빛을 보내줘서 잎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과 두 가지 동시에 알아야 돼요. 엽 온도가 떨어지면 정사작용 안 하겠죠. 영양 생산을 못해요. 엽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세포가 파괴돼요. 그럼 엽 온도가 높다는 것은 함수량이 떨어지고 여기에 달려있는 과실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과실 온도가 올라가면 과피 고온열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쪼개지게 하는 방법은 황금알 농부 프로그램을 쓰면 레드향이 안 쪼개지고 키위가 여름에 성장하는 게 안 멈추고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연면 시비를 해석하는 걸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나눠줄 뿐이에요. 그러면 연면 시비 7월 15일 상반기에는 여기에는 그립 2회에 칼라 1회를 살포하면 되고 설탕을 섞어 쓰는 거고 후반기에서는 칼라만 쓰라는 거죠. 요거하고 두 가지 다르죠. 두 가지 다르다. 그리고 이제는 후반기에 이제 수확기에 갔을 때 문양필 맹장님의 가온과 또 산 밑에 약간 산거들이 빨리 오는 가온과 키위밭이 질소 가리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햇빛이 많이 보는 데는 계속 질소를 더 먹어야 되고 햇빛을 적게 보는 데는 질소를 줄이고 가리성을 좀 늘리죠. 그래 영양 이동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면 키위가 수확기 돼서 조금 공기에 따는 골드 그리고 레드 얘들은 끝까지 질소분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러져요. 그런데 얘들을 단단하게 한다음 치고 NK를 여름에 줘서 수확기에 얘에 그 레드키와 골드키가 안 물리지느냐? 그건 폭삭 물려져 버려요. 수확기 돼서 비대제, 칼슘제, 그 우리가 사용한 NK비로 전부 다 가리성 때문에 질소분을 높여서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를 높여놓으면 자기 스스로 익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안 물려져요. 마늘밭에 봄에 NK 뿌린 마늘을 잘 썩어요. 양파밭에 봄에 NK비로 뿌린 거는 양파가 저장이 안 됩니다. 우리 양파 먹으려고 사다 놓으면 한 놈 한 놈 썩어버리죠. 그게 NK비로 뿌린 거예요. 양파가 여름에 더울 때 캐는 건데 요소비로 뿌린 놈은 양파가 집에 사다 놓으면 한 놈도 안 썩어요.
마늘도 사다가 이 걸어놓으면 홀라당 녹아버리고 없죠. 껍질만 소랑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생산 단계에 카리 성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래 레드키, 골드키가 물러진 원인은 주 원인은 질소 부족이 일어납니다. 그 주 원인이 여름에 과피 고온열상 경화에 의해서 역시 동반된 일이다. 과일이 안 크고 과일은 쭉 한 번에 커야 됩니다. 계속 크다가 한 번에 색이 딱 나야 되지. 이놈이 중간에 크다가 색이 난다. 이건 농사 망치거든요. 더워서 색이 난 거예요. 색깔을 낸 거예요. 그래서 과일은 먼저 색이 나면 안 된다. 쭉 크다가 한 방에 색이 딱 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상적인데 그거는 질소비례에 의해서 맞춰진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비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키위나 골드키나 그린키나 물러진 부분에 말씀드린 건데 골드키, 그린키는 늦게 따니까 이게 잘 안 물르죠. 온도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딴 게 문제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로잡으면 되고 그린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에 NK를 여름에 준 것들은 저장해서 팍팍 물러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NK를 주고 싶으면 최소한 9월 말 정도 10월 달에 가서 줘야 돼요. 그린키. 골드키나 레드키는 토양 분석 결과 인상가리가 충분히 있으면 요소만 줘야 되지 거기다가 굳이 NK를 줄 필요가 없다. 응달에는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밀감, 레드향, 천향, 한라봉 이 망감, 밀감들이 가을에 가면 붓고버리죠. 붓고는 주원이 뭡니까? 배가 고팠어요. 카라향이 겨울 되면 다 붓거죠. 왜 붓거겠습니까? 배가 고팠어요. 온도가 낮아서 영양을 이동 못하니까 과실이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붓은 거예요. 겨울에도 온도를 하우스를 적정 온도를 만들어줘야만 영양을 이동해서 과실이 영양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식값도 줘야 되고 온도를 떨어뜨리면 분명히 겨울에 하우스에 들어있는 망감류나 밀감들이 붓고버립니다. 이식값도 맞춰주고 연면치도 해주고 온도값을 줘야 되는데 0도에 가깝도록 온도를 떨어뜨려 놔두고 있어요. 그건 영양 이동 안 합니다. 건조 탈수가 돼서 붓고버려요. 계속. 그거는 음달, 양달 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지역마다. 토양 물리성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황금을 연구에서는 밀감에 수분을 공급하고 당도를 올리는 걸 가르치지 물을 끊어서 올리는 걸 안 가르칩니다. 수분을 공급해서 당 올리는 걸 가르칩니다. 맛없는 밀감 생산해가 우리 스스로 자멸하겠습니다. 도끼는 나무 발등지 있는가요? 장작을 패는 나무꾼이 너무 발등 찍을 일은 거의 없어요. 도끼가 자기 발등만 찍어요. 거의. 옆에 있는 사람 가서 억지로 가서 도끼로 발등 찍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감정이 없다면. 그러나 내 스스로 잘못해서 내 발등을 찍는 경우가 도끼질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감이든 키위든 최고의 상품을 만들었을 때만이 우리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 좋은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해야 우리는 부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국가 부채를 갚을 수가 없어요.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겠죠. 여기 앉은 분들이 키위, 밀감 다들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는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경쟁력을 갖게 되고 우리 후세들이 더 잘 살게 되겠죠. 그런 기초 이론이 아주 중요하다.
요소가 그린키라고 해요. 그린 골드가 지금 작물이 뭐랬죠? 그린도 있고 골드도 있는데. 아, 다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골드나 레드키는 끝까지 요소만 좀 된다. 예, 예. 토양 분석을 하시라는 게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인상가리가 충분히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린키는 마지막 가서 NKB로 조금 줘도 된다. 몇 달? 10월 초에 가서 줘야 되겠죠. 예. 그래야만이 10월 초 전에는 계속 요소해도 돼요. 그렇죠. 그 뭐 안 해도 저절로 가는데 그 잎이 두고 살이 찌가 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맹장님 집에 가서 견학을 하고 많이 조금 배워주십사. 예, 그게 좋겠죠. 온도 값이 아주 중요한데 역온도가 없으면 뿌리에서 못 땡겨요. 뿌리에 비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우스 겨울에 온도를 낮춰버리면 과실이 붓는 게 밀강이 붓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소를 계속해도 당도 높아지는가요? 명령이 요소 주면 당도 떨어집니까? 더 올라갑니다. 계속. 네, 복숭아에 지금 우리 그 육지에서 요소만 주고 있거든요. 당도가 더 올라갑니다. 잎이 두꺼워야 당도가 올라가지. NK 주고 잎이 얇아지고 물러져 버려요. 잎이 두꺼워야 당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이해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설명드리는 건데 망감류가 됐건 하우스 궁천이 됐건 조생이 됐건 만생이 됐건 카라행이 되든 역온도에서 뿌리에 영향을 땡길 건데 역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과실이 영향을 공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겨울에 온도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열어놓고 따시게 해줘야 돼. 따뜻하게 해줘서 영양을 생산하면 과실이 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식값을 맞춰주고. 그럼 언제는 붓고 계세요? 12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우리 강순영 맹장님 안 붓거든가요? 북극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건데. 제가 겨울에 추울 때 제주도는 지금 이제 그 옆질에서 자연 온도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붓거졌는데 저도 그걸 모르고 예. 그 옆질 열도 그대 키웠거든요. 근데 붓거진 현상이 발생한 게 무게가 줄어버려 과실이. 대표님이 말씀한 대로 온도를 높여주니까 예. 붓금을 좀 방지가 되더라고요. 붓는 게 도로 살이 차요. 그게 언제냐면 겨울이 언제입니까? 12월 15일이죠. 언제까지? 2월 15일까지.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에 가서 우리는 온도 값을 그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환경을 관리해야 되겠죠. 11월 중순에. 11월 중순에 환경에서 가을이 끝나는 시점에 온도를 관리하면 전혀 없어요. 안 붓고요. 가을이 끝나는 날짜는 11월 15일이에요. 11월 15일 시점에 온도를 관리하면 밀감이 붓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 답이 나와있죠. 이 표를 잘 활용하면 그 속에 해답이 다 숨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리죠. 요거 지금 깨끗하게 해놓더니 사진을 꽉 찍으면 그래 되겠죠. 11월 15일부터 온도 값을 똑같은 형태로 유지를 시키면 밀감은 붓지 않는다. 아주 편한 방법이죠. 이 시값은 언제나 맞춰요? 2.7을 맞춰놓으면 겨울에 얼마나 밀감이 땡땡하겠냐. 무게도 많이 나고 당도도 좋고. 이런 간단한 논리죠. 그래서 밀감이 붓는 거는 배가 고파서 붓겠다. 그 주 원인은 역온도가 낮아서 뿌리에서 비료를 못 가져왔다. 역온도가 낮아서 정산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밀감이 말라서 붓겠다. 이제 이해됩니까? 예, 하여튼 여기까지가 밀감. 부피관은 옆 온도가
낮다. 여본도를 올리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으로서 제가 한 강의를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강의를 잘 못해가지고 멍해가지고 한 번도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내용을 조금 압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시간을 좀 좁히자고 그런 압축을 해가 했는데 그 사무실 칠판 강의 끝내고 키위 문양풀 이사님 댁에 가서 현장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안 바쁜 분들은 같이 식사를 하는 걸 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뭐 고기만 끄떡. 예. 겨울에 과일이 열린 상태에서도 입이 노라면은 연민식을 해줘도 됩니까? 겨울 계속 먹어야 됩니다. 겨울에도 먹어야 겨울에도 입이 노랗다 그러면 연민식을 해줘야 한다. 열린 달린 상태에서도 망감류나 밀감이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양이 재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실패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이 연민 시비를 자주 했어요. 예, 연민시위 했어요. 네. 근데 이 가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보니까 입이 막 활달하지를 못해요. 입 두께가 얇아졌다. 입이 뭐 이렇게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이게 그 토양 수분이 많아가지고 와서 과습으로 인해서 잔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지 않나 입이. 맞습니다. 수분은 토양 수분은 35에서 45%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수분을 잘못 맞추면 나빠져요. 수분은 이제 우리가 그 이시 측정계가 토양 함수랑 맞춰야 돼요. 이게 이시값과 수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우스 내 이 온도계는 최저치 최고 온도계입니다. 최저 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은 낮에 여본도를 잴 수 있다는 거죠. 불빛이 가죠. 빨간 불빛이. 여기 그냥 여기 불빛이 빨간 거죠. 그럼 요 칠판의 온도가 22도 3분이랑이 나와요. 그럼 여본도를 체크하고 우리는 여본도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얼마의 온도에서 이 밀감이 일을 잘하고 키위가 일을 잘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맹장님한테 이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중국산인데 엽록소량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잎에다가. 그런데 이런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농업을 변화를 못 준다는 거예요. 키위를 다수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밀감을 다수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써야 되고 그래서 방법 중에서 잘못된 거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 방법을 동원하면 된다. 그리고 과습이 됐을 때는 살금 나빠져요. 요놈이 살금 나빠져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헷갈려요. 표정이 안 좋아요. 예. 표정도 안 좋고 노래는 노래도 오고 예. 힘이 없어요. 예, 힘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놈을 갖다 정상화로 해놔야 되거든요.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 정상화를 시키려면 괜찮은 일을 그 정상화가 안 됐을 때 그 일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부터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까지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울릉도에 가서도 강의를 해봤고 백령도도 가보고 마라도 카파도까지 가보고 우리나라 국토를 발로 다 밟아보고 느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국력이 되고 힘이 되겠느냐
몸속 다 겪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딸기나 이런 걸 재배할 때는 이 여기에다가 상토를 치워가지고 이렇게 재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새도록 해놨는데 이 물이 안 빠져요. 물을 여기서 주잖아요. 계속 공급해주니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요만큼 빠지고 물이 안 빠져요. 여기에는 어떻게 빼야 될까요? 옛날에 호롱불 심지를 달아버리는데 이렇게 심지를 달아버리면 물을 쭉 빼버려요. 우리 도로공사 할 때 보면 섭지 같은데 좀 옛날에 갯벌 지역 있는 데는 기계로 그냥 심지를 박아요. 여러 개를 박아가지고 거기 흙을 쌓아놔면 이 땅이 다 돼버려요. 물이 빠지려고. 도로공사 할 때. 여기에다가 딸기 같은 배드 재배하면 물을 주면 빠져야 돼. 분명히 안 빠져요. 먹을 거 있어요. 우리 빨래를 이불이나 씻어가지고 빨래줄에 안 넣으면 절대 안 마릅니다. 바구니에 담아놨다고 빨래가 마르느냐? 소쿠리에 담아놨고 강줄에 담아놔도 빨래가 절대 안 말라요. 뭐예요? 강줄에 담아놨을 때는 심지를 하나 딱 박아놨고 쏙 빠지고 물이. 그런데 우리는 밀감 밭이고 하우스 아닌 것 같으면 땅에 심지를 박을 게 없어요. 심지를 박으면 못 빼죠? 안 주면 됩니다. 수분 양이 맞아질 때까지 물을 안 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뭐가 여기 들어있냐면 여기 수분이 들어있거든요. 요 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요게. 그런데 100% 많아도 괜찮아요. 빠지면 되니까. 기다려. 우리 황금을 놓고 배운 농가들이 저 의성에서 비 오기 전에 골드 그린에다가 설탕을 잔뜩 이어가지고 고추밭에 딱 쳐놨어요. 아침에 가니까 고추밭이 모가지가 쏙 나와 있어. 요거만큼 물이 들었어요. 우리 고추 다 죽었구나. 아니요, 물 빠지고 나면 그대로 살아있어요. 입속에 탄수화물 농도만큼 버틴 거죠. 연면식 해가지고. 그러다가 계속 물이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못 버텨요. 산소 부족으로서 일을 못해요. 그리고 산소 부족도 산소 부족이지만은 여기에 있는 뿌리가 얘가 활동을 해서 빨아들여야 되는데 빨아들이질 잘 못해요. 못 빨아들여요. 왜? 수분이 많지 영양이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땡겼는데 여기에서 녹이를 하고 유기산을 보냈단 말이에요. 물이 많아가지고 유기산이 뿌리 되버려요. 흐물흐물 되버려요. 뿌리에서 먹기 위해서는 필히 유기산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녹이가 없는데 녹이를 갖고 보내고 보니까 이게 멍텅이 되는 거예요. 녹이지 못하는 거예요. 수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얘들은 뿌리는 일을 못합니다. 수분이 많아서 자기가 보낸 유기산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잔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추측건데 좀 지나면은 이제 열가도 일어날 것 같고 그 잔뿌리가 적으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연면 시비로서 괜찮대요. 입만 계속 공격하고 있으면 연면이 그림 연면 시비 해가지고 그걸로 그 대신 연면 시비를 해야 돼. 맹물을 뿌리면 안 돼요. 맞습니다. 맹물을 뿌리면 예. 맹물을 뿌리면 영양 이동시켜 버리거든요. 이동을 시키지 않고 잎에만 영양을 갖고 있도록 만들면 된다. 그렇게. 잎에만 영양이 갖고 있으면 된다. 이건 영양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맹물을 뿌리는데 맹물을 뿌리면 영양이 손실이 돼버려요. 이동해버리니까. 맹물 시비이기 때문에 절대 건물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렇지 않고 이 뿌리에 염화가리 성분이 많거나 다른 일정한 성분이 많을 때는 맹물 시비가 순환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건 과습이기 때문에 맹물 뿌리면 안 돼요.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토양 깊이마다 수분 농도가 틀린데 예. 그럼 토양 수분 35% 45%라고 맞추라는 거는 그 토양 깊이 어느 정도 깊이 수준에서 저 수분 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1m 밑에 있는 관계 없습니다. 네, 우리 뿌리가 1m 안 가 있으니까. 아니, 측정기를 뽑았을 때 예. 뽑는 깊이마다 이게 틀리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깊이 기준을 측정할 때 깊이 기준을 몇 센치를
토양 측정기는 5cm부터 들어갈 때까지 측정하라 그러거든요. 5cm, 10cm, 15cm, 25cm 이렇게 측정하거든요. 측정기는 5cm, 10cm, 15cm, 20, 25 요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5cm 단위로 측정해봐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측정기를 잘못해버리면 현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20값이 표면에 금방 있을 때 위에 있는 내려가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점질토나 중점질 정찰제에 따라서 비료량을 1년에 사용하는 그 2배 차이 납니다. 중사질 땅에는 사과밭에 1년에 비료를 8포 먹어야 돼요. 근데 중점질 땅에는 3포만 하면 되거든요. 점질 땅에 3포만 하면 돼요. 2배 이상 차이 나죠. 왕사질 땅은 주도 이게 답이 없어요. 왕사질 땅. 그 사과밭은 마사 땅에다 하거든요. 마사 알이 굵은 데는 사과밭에 비료를 아무리 줘도 효과가 안 나와요. 그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은 볏짚을 깔아가지고 물리성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낙엽이나. 그래서 그 유기물이 사가서 잎자리 땅 속에서 결합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도 밀감밭이나 키밭에 어떻게 해서 그 토양 물리성 요 부분에서 유기물 함량을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거냐 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지처럼 볏짚이 많으면 볏짚을 사다 좀 깔아도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볏짚이나 왕겨나 이런 게 없거든요. 도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쌀 도전 공장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져올 게 좀 적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수피를 해라 그러면 제주도의 숲이 난리가 나겠죠. 함부로 여기는 말을 한마디만 잘못하면 자재가 없어요. 섬에 가면 더 심하고. 근데 제주도도 섬이거든요. 그래서 육지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자재를 함부로 써라 그러면 어려워. 그래서 봄에 쓸 때 우리가 경운 작업을 할 때 이때는 올 코팅 비료를 쓰면 좀 토양이 오래 있습니다. 근데 로타리 칠 때 들어간 비료하고 우리가 위로 뿌린 비료가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거는 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교문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지금도? 네. 뿌리가 보다면 좀 뿌리가 이게 상해서 허다가를 말하는데요. 예, 그 조금 상한다고 해서 그게 전체 면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한쪽 좀 분리해줘야 되고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시들어요. 그 과습이 되는 땅이라면 이미 점질 땅에 가까운 거고 이 점질 땅은 비료 용탈이 적은 장점이 있는가 동시에 단점은 과습이 되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과습이 잘 되는 단점이다. 그래서 비료는 적게 써도 되는데 이게 땅이 다져 있을 때는 개문 작업을 해줘서 영양을 이동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여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농가에서 이거 촬영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놓을 테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시간 위에 우리 문양필 명장님 키밭으로 이동할 때죠. 예,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문홍 대표 감사합니다.